그날도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오지 않는 손님을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10분만 더, 30분만 더. 혹시 모를 손님을 기다리다 보니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마감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장사를 한 것도 벌써 10년째. 최근 몇 년 사이 손님이 확 줄어들면서 겨우 가게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고 있었죠. 오늘은 얼마나 팔았으려나 장부를 살펴볼 때마다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넘쳐나는데 수입은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매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버텼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혹시 김밥 한 줄만 먹고 갈 수 있어요? 아, 어쩌죠? 오늘 장사는 끝났는데요. 미안하지만 딱 한 줄만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내가 종일 굶어서 그래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진짜 딱 김밥 한 줄이면 되는데. 아이, 그게 지금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주방도 다 정리를 해버려서 밥은 데운 걸로 만들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뭐든 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정말. 사실 많이 곤란했어요. 재료들도 싹 정리했는데 어떤 걸 넣고 김밥을 말아야 하나 난감했죠. 그냥 보내야 하나 싶었지만 이 주변에 마땅히 식사를 할 것도 없었고 종일 굶었다는 할머니의 말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시고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먹으려고 얼려둔 밥을 데우는 동안 계란 치단을 붙이고 묵은지에 들기름을 넣어 묻혀뒀습니다. 김밥을 드시는 손님들에게 원래는 어묵 국물도 함께 드리는데 싹 정리를 한 탓에 어묵 국물은 없고 대신 계란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리 김밥 한 줄이면 된다고 하셨지만 달랑 그것만 드리기에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종일 굶으셨다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아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김밥을 말아 가져갔습니다. 제가 재료를 많이 준비해두지 않아서 묵은지 넣고 말아봤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너무 맛있겠네요. 잘 먹을게요. 김밥과 계란국을 가져다 드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만들어 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린 음식을 먹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조금 전 요리를 하느라 꺼냈던 식기들을 정리했어요. 한참 주방을 치우고 있는데 언제 오셨는지 할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혹시 뭐 더 필요하세요? 국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덕분에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식사였어요. 정리하는 것 같아서 인사하고 가려고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참, 김밥 값은 테이블 위에 뒀어요. 또 올게요. 맛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조심히 가시고 언제든 편하게 식사하러 오세요. 괜찮다는 할머니를 문 밖까지 배웅해드리고 저는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를 보니 맛있게 드셨다는 할머니의 말씀은 정말이었습니다. 접시와 국그릇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빈 상태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할머니께 김밥 만들어 드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접시 옆에는 할머니가 두고 간 지폐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김밥값인 2,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폐를 착각하셨나? 아니면 지갑에서 잘못 딸려 나왔나? 10,000원을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봤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가 남긴 10,000원짜리 지폐를 카운터 서랍 안쪽에 고이 챙겨두고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게 간판을 바라보는데 문득 간판이 많이 낡았구나 싶었어요. 아직도 저는 처음 분식집을 열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결혼했을 때 저는 알았을까요? 제가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저에게는 애증의 음식인 김밥을 팔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추억의 음식인 김밥이 저에게는 왜 애증의 음식이었는지 설명하려면 일단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가 떠나고 혼자 남은 엄마는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8살 아들과 2살 딸을 홀로 키워야 했었죠. 가난한 살림에 뭐든 해야 했던 엄마는 시장 모퉁이에서 직접 만든 김밥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홀로 부엌에 나가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오빠가 일어나서 씻으면 김밥 한 줄을 썰어 상위에 올려두고 시장에 갈 준비를 했어요. 등에는 저를 업고 머리에는 김밥이 든 바구니를 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엄마는 제 손에 김밥 한 줄을 쥐어주고는 손님들을 향해 목청껏 외치곤 하셨어요. 김밥이 남기라도 하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라도 다 팔아야만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돕게 됐어요. 비록 고사리 손이었을지언정 자신을 돕는 일손이 늘어나자 엄마는 하루에 2번씩 김밥을 말았습니다. 새벽에 말아서 아침 장사를 하고 오후에 말아서 저녁 장사를 했어요. 엄마를 도와야 했기에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야 했죠. 어린 마음에 그 시절에는 참기름 냄새도 싫었어요. 남들에게는 고소한 김밥 냄새가 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냄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나 싫었지만 혼자 고생할 엄마를 생각하면 결국 제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다 오빠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살림살이는 늘 빠듯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오빠를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오빠에 대해서 기억이 많진 않아요. 오빠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공부하느라 늘 새벽에 나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주칠 일도 잘 없었거든요. 다만 오빠도 저처럼 김밥을 싫어했던 건 기억이 나요. 저에게는 팔고 남은 김밥을 먹으라고 했던 엄마도 오빠를 위해서는 매일 새밥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엄마는 오빠만 바라봤지만 오빠는 늘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가난의 꼬리표를 어떻게든 끊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빠가 끊고 싶었던 가난의 꼬리표는 엄마와 저였을 거예요. 정작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은 난데 지독한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오빠만 바라보는 엄마도 그런 엄마에게 무관심한 오빠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대학생이 되면서 첫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도 스스로 벌었고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마냥 대견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빠가 가난의 꼬리표인 엄마와 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서서히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성인이 됐으니 이제 자기 일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엄마와 저도 알아서 살아라. 딱 이런 느낌이었죠. 제 예상이 맞았는지 오빠는 서울에 간 뒤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무심한 오빠가 미웠지만 엄마는 늘 오빠의 행복만을 바랐어요. 저는 여상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말이 격리지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야 했지만 더 이상 김밥을 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에게 참 야박했어요. 제가 한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재미에 푹 빠져 있었을 무렵 엄마가 부쩍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평생을 고생만 해온 탓인지 엄마는 잔병을 달고 살았지만 며칠 동안 알아놓을 정도로 오래 아픈 적은 없었어요. 엄마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엄마를 끌고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좀 맞고 약이나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소견서를 써줄 테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엄마를 위로했지만 사실 그 말은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제발 별일 아니길 기도했지만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엄마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엄마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암세포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도 오빠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이름 모를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만 봐도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마지막 도리를 한다는 듯 엄마를 찾아와 짧게 머물다 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니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엄마는 결국 몇 달 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늘 오빠를 떠올렸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아들이 몇 번 찾아오면 아이처럼 좋아하던 엄마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오빠에 대한 외사랑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저에게 오빠는 말했어요.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각자 삶 살자.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자기 한 몸 건사하면서 살면 됐지. 나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엄마 떠났는데 할 말이 그게 다야? 그럼 뭐, 나보고 너를 책임지기라도 하라고? 너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 오빠한테 빌붙을 생각 없으니까. 끝까지 이기적이네.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다 갔는데,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 엄마 희생 바란 적 없으니까. 그리고 막말로 엄마가 고생해서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냐? 오빠에게 따뜻한 말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저런 모습도 충분히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매정한 모습에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가 떠났다는 슬픔 속에서 남보다 못한 오빠의 존재를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남은 것은 엄마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과 여전한 가난이었어요. 혼자 사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생활은 늘 궁핍했습니다. 그나마 월급이라도 받아야 했기에 회사만큼은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회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입사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사장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사 직함을 달고 회사에 나타났죠.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처음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사장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싫은 티도 제대로 내지 못했었죠. 그렇게 대충 받아주면서 지내다 보니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 것도 처음이었고, 엄마가 떠나고 사람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저도 남편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비록 저보다 12살이나 많고 이혼남이었지만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여유로움이 좋았어요. 남편이야말로 나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절대 놓치면 안 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제 결혼식에 왔던 오빠도 전 남편의 조건이나 됨됨이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오빠와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게 됐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이제 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저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3 어린 나이에 급하게 한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핑크빛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잿빛이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전부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시집살이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온화했던 시어머니는 사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차가웠고 보잘것없는 저를 받아줬으니 무조건 자신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며 그저 내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 한 번 이혼했어도 얼마든지 좋은 집안이랑 재혼할 수 있었어. 애가 하도 좋다니까 받아줬다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야. 일단 아들부터 낳아. 나이가 어리니 애는 잘 들어서겠지. 지금이야 저런 말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을 정도로 몰라서 시어머니 말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고상한 폭언 중에서 유독 아들에 대한 압박이 심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빨리 대를 이어야 한다고 눈만 마주치면 임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신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날이 갈수록 부담은 늘어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 어머니의 반응이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럴 때마다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나에게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진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기도가 이루어진 걸까요? 결혼 2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고,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뱃속에 꼬박 10달을 품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직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저에게 얼른 둘째를 낳으라고,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닥달했어요. 제 딸은 본체만체 했고 출산 후 회복이 덜 된 제 몸 상태는 관심 없다는 듯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보란 듯이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둘째 역시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딸이 3살이 됐을 무렵부터 남편은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고 저도 육아에 시집살이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딸이 5살이 되도록 둘째 소식은 없었지만 아직 저는 20대였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회고 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낮잠을 잘 시간이라 재워놓고 한참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종종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시는 분이 시어머니를 찾아왔기에 오늘도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밖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 물었더니 저를 훑어보던 여자는 자신의 품에 있는 아기가 남편의 아기라며 다짜고짜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자와 아기의 등장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자는 자신과 남편이 3년 전부터 만남을 가졌고 아이를 낳게 됐다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100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말이 없어서 직접 오게 됐다며 불륜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남편이 곧장 집으로 왔지만 남편의 태도가 애매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자신이 바람핀 것을 제 탓으로 돌렸어요. 아이만 돌보고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면서요. 아들이 밖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시어머니는 막상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애미야,
남자들 다 한 번씩 딴짓 하잖니. 이번에는 네가 넘어가 줘라. 애는 우리 집안 핏줄이니 우리가 걷어 키우는 게 맞고. 어머니, 그게 무슨 저보고 남의 자식을 키우란 말씀이에요? 남은 아니지.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인데 못 키우겠으면 뭐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굴 키운다고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저도 우리 아들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는 꼴 못 봐요. 이 대형 사고 덕분에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아기는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려고만 하면 빽하고 울지. 우리 집안에 폭탄을 던진 여자는 조만간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이혼이라니.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맹세코 이혼이라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잘못도 아닌 일로 이혼이 입에 오를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저를 들들 볶으면서 이혼하기 싫으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라고 하셨어요. 남편 자식이 어떻게 남이냐며 저를 매정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둘러댔지만 결론은 제가 아닌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속마음을 고백한 이후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라는 말 대신 은근히 이혼을 부추기더군요. 시아버지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 거라면서요. 더 이상 가족들의 외면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23살의 시집와 7년 동안 이 집에서 외딴 섬처럼 지냈던 지난 날들에 대한 보상은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명목이라며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굳이 저 멀리 있는 지방에 있다는 걸 줬다는 것은 앞으로 볼일 없이 살자는 뜻이었겠죠. 그렇게 상처뿐인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딸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족이라고는 딸과 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미어졌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갑자기 저랑 둘이 살게 됐는데 딸은 아빠를 전혀 찾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이혼하기 잘했다 싶기도 했어요. 저는 가장이자 딸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딸을 보란 듯이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선택의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운 좋게 집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전부터 저녁 장사 준비까지 하는 일을 구하게 됐어요. 원래는 저녁 장사도 도와야 하지만 직장인이 몰리는 점심이 더 바쁘기도 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제 사정을 봐주신 사장님 부부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음식이야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결혼한 후로 살림은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은 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이 무서워 서둘렀던 습관도 이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럴 때면 인생이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곳에서는 손도 빠르고 야무지다는 칭찬을 받으며 지냈으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일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이도 이곳 생활에 잘 적응했거든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서 아이가 아픈 날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다행히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늘 감기를 달고 살았고 열이 오를 때면 저에게만 매달리는 탓에 자꾸 일을 빠지게 됐죠. 사장님 부부는 최대한 제 편의를 봐주셨지만 언제까지 가게에 피해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영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제가 자꾸 빠지게 되니까 죄송해서 그렇죠. 요즘에야 괜찮다고 하지만 아영이가 또 언제 아플지 모르고요. 사장님이 편히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계속 그러기가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아이 참.
아영 엄마 같은 사람이 흔치 않은데. 아, 그러지 말고 아영 엄마가 직접 장사해보면 어때? 내가 보니까 솜씨도 괜찮고 자기 가게면 아영이 데리고 있기도 편하지 않겠어? 내가 친한 부동산 사장님이 있는데 요 근처 건물에 새가 진짜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거기 건물주가 월세도 잘 안 올린다나 봐. 어때?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봐 줘. 사장님의 제안에 처음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나 싶었는데 어쩌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라면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고 내 가게니까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곧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일단 어떤 곳인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가게 자리를 보러 갔어요. 주택가를 지나치니 지은 지 꽤 오래되어 보이는 상가 건물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어요. 사장님이 알려준 그 상가도 제법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깔끔했고 1층이라 위치도 괜찮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근처에 학교가 있었고 주변 건물보다 시세가 저렴해서 더 망설이다가는 놓칠 것 같았죠. 답사를 끝내고 곧장 부동산에 가서 건물주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아껴뒀던 위자료로 가게를 얻었으니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저는 누구나 쉽게 들릴 수 있는 분식집을 차렸어요. 개업을 하고 그날부터 매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죠. 냄새도 맡기 싫었던 김밥이었는데 결국 그 김밥 덕분에 저와 딸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장사는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음식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고 장사도 꽤 잘 되는 편이었죠. 출퇴근길 직장인들은 식사 대용으로 김밥을 사갔고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3, 4, 5 짝을 이루어 방앗간에 들르는 참새처럼 찾아왔어요. 비록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꽤나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늘 곁에 두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감사했어요. 5살이었던 딸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정말 즐겁게 일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평생 동안 김밥을 말아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저에게도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변 건물에 있던 상점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비어있는 건물들이 늘어났고 그렇다 보니 유동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었죠. 가게가 다 빠지면 이 동네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운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괜한 소문이겠지 싶었는데 제 분식집이 있는 상가 건물도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은 건물에 있던 점포들도 하나씩 빠지고 이제는 몇 군데 남지 않게 되었어요. 주변이 어수선하다 보니 주된 고객이었던 학생들도 슬슬 이쪽으로는 발걸음을 끊더라고요. 함께 장사를 하던 이웃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길어봐야 6달. 지금까지는 애써 자리를 지켜왔지만 그나마 단골 손님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오히려 가게 문을 여는 게 적자였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제 손맛을 그리워하는 손님들 때문에 매일 장사를 하고는 있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근처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길까 생각도 해봤는데 10년 동안 동결이었던 제 가게 보증금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딸도 고등학생이 되니 차라리 가게 정리하고 다른 데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에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낫겠다 싶으면서도 지금처럼 손님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다녀간 다음 날에도 저는 같은 시간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딸은 손님도 많이 없는데 천천히 나가라고 했지만 그건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얼마나 장사를 더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만두기 전까지는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힘차게 시작했던 마음과는 달리 오늘도 손님은 몇 팀 없었어요. 누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가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시계는 벌써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하자 싶어 슬슬 퇴근할 준비를 하려는데 어제 왔던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니 어제 두고 가신 10,000원이 생각났어요. 10,000원을 꺼내려는데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은 30분 일찍 왔는데 다행히 하고 있네요. 오늘도 김밥 한 줄만 부탁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김밥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저는 할머니에게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밥 한 줄을 정성껏 말아 어묵 국물과 함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10,000원을 챙겨 다시 할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제가 10,000원을 내밀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응? 이걸 왜 나를 줘요? 어제요. 김밥은 2,000원인데 10,000원을 더 주고 가셨더라고요. 착각하신 것 같아서 챙겨뒀어요. 아이고, 나 참. 이건 어제 마감 다 해놓고도 선뜻 김밥도 주고 같이 먹으라고 메뉴에 없는 계란국까지 챙겨준 게 고마워서 사장님한테 드린 건데. 사장님, 팁 몰라요? 팁? 네? 아니에요. 분식집에서 김밥 드리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요. 그냥 이 늙은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둬요. 내가 이 김밥을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정 고마우면 내일도 이 시간까지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제 김밥을 먹고 옛날 생각이 났다던 할머니의 눈가는 어딘가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는 할머니가 주신 10,000원을 다시 소중하게 챙겼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김밥값과 함께 10,000원을 더 주고 집으로 가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채워준 보답이라면서요. 신경 써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날 밤 9시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도 진짜 오실까? 제 의심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가게에 찾아와 김밥 한 줄을 주문하셨어요. 그러고는 김밥값에 꼭 10,000원을 더 얹어주고 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방문이 길어지면서 저는 할머니가 식사하시는 동안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저에게 꼬박꼬박 존대하셨던 할머니는 제 간곡한 부탁에 말씀을 편히 하게 되셨죠.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먼저 떠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머니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한 명을 혼자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면서 사셨더라고요. 별다른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할머니는 매일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나물도 팔고 과일도 팔고 직접 밭에서 캔 감자도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 정도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셨대요. 그때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 사장님도 혼자 자식 키워봐서 알지?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새끼 웃는 거 보면 피로가 싹 가시잖아. 그때는 우리 딸만 생각하면 무서울 게 없었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 매일 시장에서 파는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텼어. 하나 있는 딸 생각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던 할머니. 그러면서 점포도 갖게 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10년 전 할머니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면서 버텼던 이유는 다 딸 때문이었어. 그런데 10년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딸이 먼저 떠났어.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이었는데 발견도 워낙 늦었고 치료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병실에서 갇혀 지내다가 갔지. 눈부신 시절은 찰나였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더라면 딸이 떠나고 나도 따라갈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생각했는데 뭐 그리 미련 많은 삶이라고 아직까지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네.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속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그날 사장님이 말아준 김밥 한 줄이 왜 그렇게 눈물나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말이야. 겉으론 웃고 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을 전한 할머니는 앞으로도 매일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시는 팁이 딱 100만 원이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할머니를 위해 진심을 다해 김밥을 말아야겠다고요. 할머니는 그 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분식집에 오셨어요. 제가 만든 김밥을 그 누구보다 맛있게 드시고는 늘 그렇듯 10,000원을 주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10,000원 팁이 서랍에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할머니에 대한 정도 쌓여갔어요. 제 음식을, 우리 가게를 이렇게나 좋아하는 할머니를 두고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참 아쉬웠습니다. 100일이 이렇게 짧았나 싶을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늘로써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100일이 끝났고 서랍 속에는 100만 원이 고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더 이상 가게를 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같은 시간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늘 그렇듯 김밥 한 줄을 주문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처음 가게에 오셨을 때 말아드렸던 김치김밥과 계란국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할머니는 반가워하셨어요. 그때 그 고마운 음식이라면서요. 할머니가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할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며 궁금한 표정으로 봉투 안을 살펴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웬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가득. 이거 할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주셨던 팁이에요. 어제까지 딱 100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주신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나한테 다시 주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할머니에게 저는 그동안의 제 사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가게 정리를 할 생각이라는 제 말에 할머니는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을 때보다 더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은요, 더 빨리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미련이 남아서 질질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100일 동안 마음 정리 잘 끝냈어요. 10년 동안 했던 가게를 정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아쉽고 마음이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한 마음으로 김밥 말면서 마음 잘 추슬렀어요. 이 100만 원은 제가 그동안 장사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제 김밥 한 줄에도 위로받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가게는 없어지지만 할머니 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여기 나가면 다시 안 해? 사장님 솜씨면 어딜 가도 될 텐데. 새로 가게를 알아볼까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형편으로는 쉽지가 않네요. 여기도 예전 건물주분이 좋은 분이셔서 10년 동안 걱정 없이 장사했죠 뭐. 그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덕분에 장사 잘했다고 인사도 못 드렸는데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건물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더 있을 수도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당분간 가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이라도 가게 하게 되면 할머니께는 꼭 연락드릴게요. 너무 아쉬워 마세요. 아이 참. 그럼 일주일 뒤에 딱 한 번만 더 가게 열어줄 수 있어? 일주일 뒤요? 응, 마지막으로 말이야. 그래줄 수 있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럴게요. 제가 드린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아쉬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할머니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가셨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막상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휴식을 핑계로 하루 이틀 가게 문을 닫고 보니 어느덧 할머니와 약속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느지막하게 점심을 먹고 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가게로 향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가게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었어요. 며칠 비웠을 뿐인데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집에서 따로 준비해온 재료들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곧 할머니가 오실 시간이었거든요. 김밥을 말고 테이블에 세팅을 하고 있을 때쯤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100일 동안 매일 얼굴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정이 들었는지
할머니가 무척 반가웠어요. 할머니, 제가 준비 다 해놨어요. 얼른 오세요. 김밥은 조금 이따 먹고 나랑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세. 빨리 나오라는 할머니의 재촉에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가게 앞에는 처음 보는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차에 타자 어딘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택시는 아닌데 다른 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내가 꿈을 꾸나 싶었는데 할머니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싱글벙글 웃고 계셨어요. 대체 어딜 가는 거냐 묻는 제 말에 그저 가보면 안다는 말씀뿐이었죠. 차에 탄 지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번화가가 나오는가 싶더니 어느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차를 멈춘 기사님이 서둘러 뒷좌석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색한 저와 달리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리셨습니다. 제가 어리바리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할머니는 바로 앞 건물에 비어있는 한 점포를 가리켰어요. 여기 어때 보여? 장사하기 어떨 것 같아? 어떠긴 뭐가 어때요? 훌륭하죠. 여기 사람들 요즘 다 이 번화가에서 노는데 위치 좋지. 건물도 딱 보니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하지. 거기다 1층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좋다고 할걸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해. 임대 관련해서 먼저 얘기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 정리 다 했으니 여기에다 다시 분식집 열고 장사해봐. 네? 뭘 정리하셨다고요? 할머니, 여기 새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여기는 위치도 그렇고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다고요. 할머니가 대체 뭐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제 김밥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다짜고짜 다시 장사를 하라니요. 당황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갑자기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자연스럽게 불을 켜셨어요. 할머니, 그렇게 막 들어가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문이 왜 열리는 거야? 왜 열리긴 내가 주인이라 미리 열어뒀으니까 열리지. 네? 가게의 불을 모두 켠 할머니는 저에게 천천히 둘러보라고 하셨어요. 딱 봐도 지금 가게보다 2배는 컸고 몇 배는 좋아 보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 멀뚱멀뚱 서 있는 저에게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가게 건물 말이야. 원래 주인이 나였어. 네? 거긴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마련한 첫 건물이었지. 우리 딸 시집을 가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주고 싶어서 아끼고 또 아껴뒀던 건데 딸 떠나고 10년이면 이제 됐다는 생각에 미련도 버릴 겸 정리했지.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그날 처음 김밥 먹었던 날 말이야. 유난히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해서 갔던 거야. 아무도 본 적 없는 그 소문의 건물주가 할머니셨다고요? 뭘 소문씩이나. 그 건물 허물 거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 가게에서 김밥을 먹다 보니까 괜히 팔았나 싶었어. 근데 나한테 봉투까지 주면서 고마웠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여기 이 자리 지금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줄 테니까 우리 사장님이 원할 때까지 실컷 장사해봐.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자리랑 몇 배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곳인데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장사를 하라니 이게 무슨 행운인가 싶으면서도 염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임대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이 나한테 돌려준 100만 원, 그걸 들고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 그것만으로도 사장님은 이미 넘치도록 값을 치렀어. 사장님이 나한테 마음 써준 만큼 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싶었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그래도 제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행운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요, 할 수만 있다면 장사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그만두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감히 꿈도 못 꿔볼 곳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내일이 되면 깨버리는 꿈이 아닌지 두렵기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따스한 손으로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시곤 제 손을 잡고 말없이 손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은 제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보드랍고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를 만난 그 순간부터 어쩌면 제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예전 가게를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게를 열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은 모두 그대로였어요. 저는 이곳에서도 김밥을 말면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분식집을 열고 참 많은 인연을 만났어요. 예전에 자주 왔던 꼬마 손님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저에게 반갑다며 제가 만든 김밥이 그리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직원을 둬야 할 정도로 많이 바빠졌어요. 제 하루는 늘 같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김밥을 말아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엄마처럼 저도 매일 손님들을 위해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보니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제 나이도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된 것도 모두 김밥 덕분이에요. 김밥이 아니었다면 할머니를 만날 일도 기적이 찾아올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10년 동안 제가 매달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처 노인복지센터에 음식 봉사를 하는 건데요. 한 달에 한 번은 가게 문을 닫고 오직 복지센터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말로 다 못할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행운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10년이라니 제가 지금껏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면 저는 한 사람을 위한 김밥을 준비합니다. 시간에 맞춰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고 있으면 기다리던 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오늘은 5분 늦으셨네. 안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아휴, 나이 조금 먹었다고 걷는 것도 오래 걸려. 김밥 냄새는 매일 맡아도 좋아.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냥 대충. 요즘 입맛이 통 없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입맛이 돌아. 사장님, 솔직히 말해봐. 여기에 뭐 넣었어? 할머니, 거기 제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었잖아요. 매일 드시면서 그걸 모르셨어요? 입맛 없으시면 점심에도 가게로 오세요. 약도 드셔야 되는데 속 비어 있으면 안 좋잖아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저도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하죠. 내가 사장님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어. 우리 분식집의 VVIP 손님이자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은인.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김밥을 드시러 오십니다. 요즘 들어 힘에 부친다고 못 오실 때가 있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연세에 비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세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엄마와 딸처럼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할머니와 저도 한 식구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매일 서로 온기를 나누며 안부를 주고받고 일상을 공유하고 이런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갈 때면 저는 10,000원이 가져다 준 기적을 떠올려요. 할머니가 주신 10,000원은 고단했던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의 씨앗이었어요. 그 10,000원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할머니는 팁이라며 10,000원을 주고 가세요.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또 다른 기적을 위해 사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김밥을 말면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 김밥 한 줄에 할머니가 깊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 김밥이 기적이 되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